개관 3일, 해시태그 8,700개. 일주일 예약 전부 마감. 입구 앞 50명 대기줄. 이건 경기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관, 코리아하우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0년 경력 이탈리아 문화 담당관이 긴급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그가 목격한 광경은 지난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월 8일 토요일 오전 한 이탈리아 문화 담당관의 사무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재팬하우스는 조용했어요. 프랑스관도 독일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왜 한국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한 걸까요? 일본 재팬하우스와 SNS 해시태그가 10배 차이가 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5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르코 베네티입니다. 이탈리아 문화체육부에서 30년 넘게 국제 스포츠 행사의 문화교류를 담당해왔죠.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는 각국이 운영하는 문화관들의 총괄 책임을 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 처음엔 흥미롭고 새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슷비슷해졌어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제 행사를 경험했습니다. 각국의 문화관은 대부분 정해진 공식처럼 운영되죠.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자국의 음식을 시식 코너에서 제공하며 벽면에는 관광 명소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홍보 책자들이 쌓여 있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저는 각국 담당자들을 만나며 문화관 설치를 감독했어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모두들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 부스에 가든 친절한 미소, 무료 샘플, 그리고 관광청에서 만든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저는 그저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 도장을 찍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한국의 코리아하우스 담당자를 처음 만난 건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들은 밀라노 중심부의 빌라 네키 캄필리오를 문화관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이라 까다로운 곳이었지만 한국 측은 꼼꼼하게 준비했더군요. 공간 설계도, 안전계획서, 운영 매뉴얼까지 완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코리아하우스는 그저 잘 준비된 홍보관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2026년 2월 5일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업무상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최영 장관, 그리고 김재열 IOC 집행위원까지. 한국은 정말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파견했더군요. 반기문 전 IOC 윤리위원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개관식은 격식을 갖추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됐어요. 13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고 건물 내부를 둘러보는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담당자들과 함께 시설을 살펴봤죠. 깔끔했습니다. 조명도 좋았고 동선도 잘 짜여 있었어요. 한국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공간마다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평가했죠. 상위 20% 수준의 문화관이네. 잘했어.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개관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미 코리아하우스를 잊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열릴 독일 문화관 최종 점검 일정을 확인하며 머릿속에서 한국은 이미 지워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에게 그건 그저 익숙한 풍경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사흘 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2월 8일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저는 따뜻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올림픽 개막까지 이틀 남은 시점이라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때 SNS 모니터링 팀의 마리아가 급하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엔 침착한 친구인데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마리아는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가 이상하다고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카운터를 보니 지난 24시간 동안 8,700개의 포스팅이 올라왔더군요. 개관한 지 겨우 3일 만에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문화관들은 일주일 동안 200개 정도가 평균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포스팅 내용이었어요.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듯한 고퀄리티 사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대로 보이는 이탈리아 여성들이 올린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들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클로즈업 사진과 함께 코리아하우스 올리브영 부스를 태그하고 있었어요. 댓글란에는 제품 번호를 묻는 질문들이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의 예약 시스템이었죠. 방문 예약 가능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앞으로 일주일치 예약이 전부 마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인데 이번 주 평일 슬롯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른 문화관들은 예약 시스템조차 필요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즉시 담당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라고요. 30분 뒤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류가 아니라 실제 예약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약자 명단을 보니 밀라노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외국 관광객도 있었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 미넨에서, 심지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일부러 밀라노로 오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정상적인 문화관 운영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문화관은 보통 초청받은 VIP나 스포츠 관계자들이 업무상 방문하는 곳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예약 전쟁을 벌이는 건 본 적이 없었죠. 더구나 개관한 지 고작 3일 만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 상사인 지오바니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밀라노 시청에서 문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코리아하우스 주변 도로에 사람들이 몰려서 교통관리가 필요한지 묻는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문화관 하나 때문에 교통관리라니. 올림픽 경기장도 아니고요. 오후 2시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현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차를 몰고 빌라 네키 캄필리오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뭘 한 거지? 3일 만에 밀라노 젊은이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방법이 뭘까?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입구 앞에 정말로 줄이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짧은 줄이 아니었어요. 대략 50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연령층이었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죠. 커플도 많았고 친구끼리 온 그룹도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줄 끝으로 걸어갔어요. 한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냐고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완전히 가볼만 하다고요. 특히 올리브영 립터치업 바에서 무료로 립스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들은 열심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힐끗 보니 코리아하우스 관련 틱톡 영상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한강 편의점 콘셉트가 진짜 쿨하다느니 한국 볶음면이 생각보다 맛있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죠. 영상 조회수가 10만 단위를 넘는 것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관 홍보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궁금함과 동시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업무용 배지를 목에 걸고 직원 전용 입구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곳은 제가 3일 전 개관식에서 본 그 공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고요하고 격식 있던 전시장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생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건 한강 편의점 콘셉트의 비비고 부스였어요. 실제 편의점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직원들이 한국 볶음면을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받아든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맛있다는 표정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저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프랑스 관광객이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삼각김밥 모형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거라며 신나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음식 시식 코너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불고기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그 순간을 살아보러 온 겁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자 CJ E&M 부스가 나타났어요. 대형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VR 헤드셋을 착용한 관람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직원에게 물었죠. 뭘 보는 거냐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강남역 한복판, 홍대 거리, 북촌 한옥마을을 직접 걸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이탈리아 남성이 VR 헤드셋을 벗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진짜 서울에 온 것 같았다고요? 당장 비행기표를 알아봐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광 홍보 영상 수백 개보다 5분짜리 VR 체험 하나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건 올리브영 부스였습니다. 립터치업바라는 이름의 코너에 젊은 여성들이 몰려 있었어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무료로 립 컬러 테스트를 해주고 마음에 드는 제품 하나를 선물로 주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립스틱을 받은 뒤 바로 옆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조명이 완벽하게 설계된 공간이었고 거울 주변에는 감각적인 네온 사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빛나는 너 같은 문구들이 배경을 장식하고 있었죠. 여성들은 몇 분씩 포즈를 잡으며 사진을 찍었고 즉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해시태그는 당연히 코리아하우스 밀라노였고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SNS 폭발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준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 거예요. 조명, 배경, 제품 경험, 모든 게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자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코리아하우스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고의 바이럴 마케팅을 얻은 거죠. 저는 천천히 공간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카스 맥주 부스에서는 투게더 에디션 캔 2개를 맞춰보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CA와 SS 로고가 각각 새겨진 캔을 합치면 CASS가 완성되는 디자인이었죠. 사람들은 캔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메달 모양 스티커를 받으려고 SNS 인증샷을 올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경험, VR 여행, 뷰티 체험, 맥주 이벤트. 각각의 부스는 독립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엮여 있었어요. 바로 2026년 한국의 일상이라는 스토리죠.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보러 온 겁니다. 저는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건 홍보가 아니라 경험이구나. 한국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억을 선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SNS를 통해 수만 명에게 전파되고 있었죠. 30년 동안 본 어떤 문화관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코리아하우스를 나오며 한 가지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요. 코리아하우스를 나온 뒤 저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코리아하우스 운영팀 책임자에게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노위영 단장이라는 분이었는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죠. 우리는 빌라 네키 캄필리오 2층의 작은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노 단장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략을 짜게 된 거냐고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사실 이건 밀라노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노 단장은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어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때 처음 시도했던 코리아하우스 데이터였습니다. 당시에도 반응이 좋았지만 밀라노만큼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파리에서 배운 교훈들을 분석하고 유럽 젊은 세대의 SNS 사용 패턴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는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고요. 핵심은 통합 전략이었습니다. 노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CJ, 카스,
올리브영 같은 기업들이 각자 브랜드를 홍보하지만 하나의 큰 스토리 안에서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라고 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각자 연주하지만 결국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비비고 부스에서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보여주고 CJ E&M에서 서울의 실제 거리를 체험하게 하며 올리브영에서 한국 뷰티를 직접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카스는 그 사이에서 한국의 현대적 감각을 전달하고요. 각 브랜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관람객 입장에서는 매끄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이 됩니다. 저는 감탄하며 물었어요. 기업들끼리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노 단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에서 조율했고 기업들도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큰 그림에 동의했다고요. 각자의 이익보다 시너지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밀라노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8년 LA 하계올림픽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하더군요. 밀라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LA에서는 더 정교한 버전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이 없는 기간에도 주요 국제 행사마다 미니 버전의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림픽 기간 2주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10년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각각의 코리아하우스는 독립된 이벤트가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브랜딩 프로젝트의 한 챕터였던 겁니다. 노 단장은 제게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방문객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연령대, 국적, 체류 시간, SNS 업로드율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더군요. 20대 여성들은 올리브영 부스에서 평균 12분을 보내고 30대 남성들은 카스 부스에서 가장 오래 머문다는 식의 정밀한 데이터들이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매일 밤 동선을 최적화하고 인기 없는 코너는 과감히 바꾼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문화 전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마케팅 실험실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으로 문화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수백 명의 반응을 측정하고 이길 전략에 반영하는 거죠. 미팅 마지막에 노 단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코리아하우스를 떠날 때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라고요. 단순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걸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코리아하우스 출구에는 서울 여행 패키지 안내 책자가 놓여 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대한항공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실행력으로 이룬 결과였던 거죠. 저는 30년 만에 문화외교의 교과서를 새로 쓰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걸까? 정부, 기업, 민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렇게 정교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각 부처끼리 조율만 하다가 올림픽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죠. 한국은 이제 문화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하고 있다는 걸요. 코리아하우스의 성공을 목격한 뒤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게 됐어요. 특히 일본이 궁금했습니다. 일본은 코리아하우스와 같은 주에 재팬하우스를 개관했거든요. 업무상 다른 문화관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했기 때문에 2월 10일 오후에 재팬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재팬하우스는 밀라노 중심가의 고급스러운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입구부터 세련된 일본식 미니멀리즘이 느껴졌죠.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일본 전통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다도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음식 코너로 가니 전문 셰프들이 즉석에서 스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생선 위에 밥을 올리는 손놀림이 예술 같았어요.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스시와 라멘이 놓여 있었고 방문객들은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품질은 정말 훌륭했어요. 맛도 좋았고 플레이팅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방문객들을 둘러보니 대부분 정장을 입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IOC 관계자들, 각국 올림픽위원회 인사들, 초청받은 VIP들이 줄을 이뤘죠.
젊은 세대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코리아하우스에서 봤던 그 활기찬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여기엔 없었습니다. 저는 재팬하우스 담당자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일반 방문객 예약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했지만 표정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예약은 여유롭다고 하더군요. 언제든 방문 가능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코리아하우스의 일주일 예약 마감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에 휴대폰을 꺼내 SNS를 검색해봤어요. 재팬하우스 관련 해시태그를 찾았죠. 게시물은 있었지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식 초청 인사들이 올린 정중한 감사 인사나 음식 사진이 전부였어요. 코리아하우스처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셀카나 친구들과 찍은 인증샷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재팬하우스를 천천히 둘러보며 분석했어요. 일본이 보여주는 건 전통과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다도 서예, 도자기, 그리고 완벽하게 만든 스시. 모든 게 일본의 역사와 품격을 드러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2026년 도쿄의 거리는 어떤 모습인지, 일본 젊은이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는지,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는 카페 문화는 뭔지, 그런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코리아하우스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의 전통도 있었지만 핵심은 2026년 현재의 한국이었죠.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일상,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고르는 젊은이들, 강남역 한복판의 생생한 에너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왜 젊은 세대가 코리아하우스에 열광하는지를요. 사람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과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를 경험하러 오는 겁니다. 일본의 전통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건 역사책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반면 한국이 보여주는 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데이터를 비교해봤어요. 지난 일주일간 SNS 해시태그 수를 분석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밀라노는 1만 5천 개가 넘었고 재팬하우스 밀라노는 1,500개 정도였어요. 거의 10배 차이였습니다. 조회수는 더 큰 격차를 보였죠. 한국 관련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본은 제가 지난 30년간 봐온 전형적인 문화 홍보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품격 있고 정중하며 전통을 존중하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놓치고 있었죠. 2026년 젊은 세대는 박제된 문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을 원합니다. 그들은 스시를 먹는 것보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 주인공처럼 느끼고 싶어해요. 그들은 다도를 감상하는 것보다 VR로 서울 거리를 걸으며 언젠가 직접 가볼 꿈을 꾸고 싶어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고요? 문화전쟁에서요? 아내는 의아해하며 물었죠. 일본 문화가 더 깊이 있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요. 한국은 과거를 파는 게 아니라 현재를 팔고 있고 사람들은 바로 그 현재를 사고 싶어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밀라노 지하철을 탔는데 한 젊은 커플이 휴대폰으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은 언젠가 꼭 가보자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올림픽 기간의 홍보 성공을 넘어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는 걸요. 개관 나흘째인 2월 9일부터 코리아하우스 현상은 더 이상 밀라노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SNS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모니터링 보고서가 쌓였고 그 내용은 날마다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밀라노 현지 인플루언서들이었어요.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 영향력 있는 계정들이 앞다퉈 코리아하우스 방문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0만 팔로워 이상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한 명이 개관 3일째에 올린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 영상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서울 편의점 체험하기. 5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24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죠. 댓글란에는 어떻게 가는지,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묻는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댓글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마케팅팀에 부탁해서 유럽 전역의 SNS 반응을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파리에서는 한 뷰티 블로거가 올리브영에서 받은 립스틱 리뷰 영상으로 15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베를린의 한 푸드 블로거는 비비고 볶음면 먹방으로 10만 뷰를 찍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취리히, 유럽 주요 도시의 젊은이들이 코리아하우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인 2월 9일, 저는 오후에 다시 현장을 방문했어요. 주말이 다가오면서 방문객이 더욱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커플이 VR 부스에서 손을 잡고 서울 거리를 가상으로 걷고 있었어요. 헤드셋을 벗은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말하더군요. 다음 휴가 때 진짜 여기 가자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하우스가 노린 거였어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구체적인 여행 계획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카스부스는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투게더 에디션 이벤트가 바이럴을 타고 있었습니다. CA 캔과 SS 캔을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메달 모양 스티커를 주는 간단한 이벤트였는데, 이게 SNS에서 챌린지처럼 확산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창의적인 포즈로 캔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친구들을 태그하며 너도 해봐라는 식으로 퍼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밀라노 현지 반응이었어요. 오늘 아침 제 이메일함에 한 이탈리아 유통업체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코리아하우스에서 본 K뷰티 제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벌써 비즈니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제 상사 지오반니 국장이 어제 오후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으며 물었죠. 한국이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요? 우리는 30년간 이탈리아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했는데 왜 한국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팔았고 한국은 현재를 팔았다고요. 우리는 정보를 줬고 한국은 경험을 줬다고요. 우리는 초대했고 한국은 끌어당겼다고요. 지오바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 올림픽 때는 우리도 배워야겠다고요. 오늘 오전에는 IOC 관계자 몇 명이 코리아하우스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문화관들과 달리 코리아하우스만 특별히 시간을 내서 둘러봤다고 하더군요. 한 IOC 위원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말했어요. 밀라노 올림픽이 끝나면 코리아하우스 운영 사례를 IOC 차원에서 연구해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개관한 지 겨우 5일 만에 IOC가 주목하는 모델 케이스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SNS 해시태그는 이미 2만 건을 돌파했고 매일 3,000개 이상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밀라노 현지 방송국에서 코리아하우스를 특집으로 다루더군요. 기자가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한 이탈리아 여대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는 거죠.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확신했어요. 한국은 정말 모든 걸 측정하고 있구나. 단순한 홍보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브랜딩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어제인 2월 9일 오후 코리아하우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선수단의 환영 리셉션이었습니다. 저는 올림픽 문화교류 담당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업무 참석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했거든요. 한국이 자국 선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 팬들, 그리고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섞여 있었어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입장했을 때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엔 자신감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아직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것 같았어요. 환영사가 끝나고 간단한 리셉션이 이어졌어요. 저는 선수들 근처를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도시락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는데 CJ 로고가 찍힌 용기였어요. 한 선수가 뚜껑을 여는 걸 봤는데 안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 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물어봤어요.
저 도시락은 뭐냐고요? 그는 설명해줬습니다. CJ가 밀라노 현지에서 선수단을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식사라고요. 약 30종류의 한국식 재료를 공수해서 매일 신선한 도시락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이국 땅에서도 고향 음식을 먹으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선수들을 챙기는 방식 자체가 국가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선수단 식사를 지원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정성스럽게 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한쪽 테이블에서는 선수들이 올리브영에서 제공한 뷰티 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출장용으로 꾸린 작은 파우치였는데 스킨케어 제품과 선크림, 립밤 등이 알차게 들어있었어요. 여자 선수 한 명이 키트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동료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올림픽 전에 벌써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때 카스 앰버서더인 곽윤기 선수가 무대에 올랐어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했죠. 그는 현역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신도 선수 시절 이런 지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안다며 국민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선수들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저는 행사장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히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요. 자국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베이스 캠프이기도 했던 겁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다른 나라 선수 몇 명이 코리아하우스를 구경하러 온 겁니다.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와 독일 스키 선수였는데 SNS에서 코리아하우스 소문을 듣고 직접 와봤다고 하더군요. 한국 스태프들은 그들을 환영하며 투어를 시켜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화 외교가 스포츠 외교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구나. 외국 선수들까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건 단순한 홍보 성공을 넘어선 거였어요. 국가 이미지 전체가 상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 선수가 편의점 부스에서 볶음면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캐나다 선수는 카스 맥주를 시음하며 자국에도 수입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코리아하우스는 올림픽 기간 최고의 외교 무기가 될 거라는 걸요.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수를 챙기는 방식조차 국가 브랜딩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웠다는 게 가장 놀라웠다고요. 오늘 아침 밀라노 현지 신문에 코리아하우스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올림픽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된 한국관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한국이 문화와 스포츠를 완벽하게 결합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선수들에게 메달만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그리고 그 배려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오늘은 2월 10일 코리아하우스 개관 5일째입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국 문화관 운영 보고서가 쌓여 있었지만 제 눈은 계속 코리아하우스 데이터로 향했습니다. 숫자들은 제가 30년간 본 적 없는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개관 5일 만에 총 방문객 수 2만 3천 명. 하루 평균 4,600명이 방문한 겁니다. 올림픽 문화관으로는 전무후무한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중 80% 이상이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자발적 방문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문화관들은 초청 인사가 대부분인 걸 생각하면 이건 혁명적인 수치였죠. SNS 리치는 벌써 1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를 합친 숫자예요. 하루에 30만 건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코리아하우스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소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밀라노시 전체 관광 홍보 예산으로도 도달하기 힘든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5일 만에 자발적 바이럴로 이뤄냈어요. 오전에 밀라노 상공회의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지난 5일간 한국 관련 제품 수입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요. 특히 화장품, 식품, 주류 카테고리에서 문의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올리브영, CJ 카스.
코리아하우스에서 경험한 브랜드들을 실제로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 거리에는 올림픽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경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국은 이미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죠. 한국이 이룬 건 단순한 홍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문화를 알리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올림픽 본 경기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 이탈리아 노부부가 손녀와 함께 VR 부스에서 서울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헤드셋을 벗으며 감탄하시더군요.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문화를 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고르고 강남역 거리를 걷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된 겁니다. 출구 쪽에서 노희영 단장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게 잠깐 시간을 내줬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하며 물었죠. 앞으로 2주 동안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노 단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본 경기가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밀라노는 2028년 LA의 예행 연습이라고요. 여기서 배운 모든 걸 LA에서 더 진화시킬 거라고 했어요. 저는 코리아하우스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입구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올림픽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코리아하우스의 성공은 이미 확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30년 경력을 돌아보며 한 편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코리아하우스 개관 5일, 벌써 드러난 문화외교의 새로운 기준. 보고서 첫 문단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마르코 베네티입니다. 30년간 국제 스포츠 행사의 문화교류를 담당했지만 2026년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진짜 문화외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국 문화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살게 만듭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5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동경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내일이면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면 코리아하우스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 그곳에서 벌어질 축제가 벌써 기대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몇 달 뒤 밀라노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는 이탈리아 젊은이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걸요. 그들은 코리아하우스에서 꿈을 샀고 이제 그 꿈을 실제로 살아보러 가는 겁니다. 저는 창밖의 밀라노 야경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문화 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꿈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5일 만에 문화외교의 새로운 교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는 한국어로 쓰여 있습니다.